안녕하세요. 참세상연구소 송명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최근에 있는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 현상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올리고자 하는데요. 참 신기했죠. 작년에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식시장도 막 꼬꾸라지고 아무튼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뭐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주식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니 뭐 이제 코스피 3천을 뭐 넘어가서 뭐 그래서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는 분명히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 뭐니 하지만 주식시장, 부동산은 뭐 폭등하는 이런 양극화된 경제가 작년 한 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마디 올리고자 제가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황을 이야기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게 중요한 이 키맨 역할을 하는 아주 결정적인 플레이였는데 이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뭐 제도가 어떻다 뭐 이런 뭐 교과서에 있는 얘기 말고 지난 한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작년에 중앙은행이라는 어떤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취한 조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자면 무제한 채권 매입, 뭐 그냥 문제가 되는 채권이 있으면 다 매입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기업이 부도나고 이제 도산할 여지가 있으면 그쵸 부실 채권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불안전 요인이 되는 건데 그런 부실 채권들 다 중앙은행이 사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요 코로나 사태와 아울러서 유가가 기름값이 엄청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유가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셰일 산업, 셰일 오일 미국에서도 지금 셰일 그 암석을 막 깨가지고 거기서 기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에너지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막 다 줄도산한 위기에 다 처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 사준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 다 망해가지고 실업률 높아지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일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일단 뭐 기본적인 부실 기업들 다 그리고 뭐 항공사 엄청 타게 입었잖아요. 여행 다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뭐 보잉 같은 그런 항공사들 그 비행기 만든 사람들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부실 채권 등급 수준을 막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거 다 연준이 맞게 미국 중앙은행이 다 지원해주고 심지어 거기 회의록에 나와요. 특정 업체를 거론하면서 막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자, 이례적이죠. 국가기관인 중앙은행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무제한 채권 매입을 통해서 일단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고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채권 매입의 양이 얼마큼이었냐? 소위 얘기해서 양적 완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양적 완화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중앙은행의 대체지표 이걸 늘린다, 양적으로 늘린다는 건데 즉 채권을 매입하면 현금을 주잖아요. 채권을 샀으니까 채권 돈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현금이 금융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그 규모가 얼마였느냐? 2008년부터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사실은 2008년에도 이렇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 후로 한 10년 정도 계속 이런 금융 완화 조치, 즉 양적 완화 조치가 쭉 진행왔는데 이게 작년에 그동안 했던 거에 거의 더블되는 수준으로 돈을 푼 겁니다. 그러니까는 2008년에 요거 양적 완화 하면서 돈 풀 때만 해도 저거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근데 그런 논란을 비웃듯이 불과 5개월 만에 1년도 안 되는 5개월 만에 그 전까지 했던 이 매입량이 거의 더블이 되는 수준으로 돈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튼 문제 됐다 싶으면 다 그냥 선제적으로 중앙은행에 가서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일단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조치, 무제한 채권 매입. 그 다음에 초저금리, 0%대 금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저금리 추세가 계속 오래 지속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금리 더 다운시켜서 아예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뭐 돈 필요하면 갖다 써라. 금리 낮으니까.
다음에 인플레이션 부양이라 했는데 원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나와 있지만 책임이라고 이제 다 변신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중앙은행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 일으키려고 웃기죠?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2%대 평균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해가지고 경기 부양에 하게 돈 쓰겠다. 그러니까 인플레 좀 올라도 다 뭐 돈 더 풀어가지고 2%까지 올리겠다고 이제 공언을 한 거예요. 인플레와 싸우는 중앙은행 시대는 간 겁니다. 중앙은행이 완전 변신을 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이런 변신까지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폭등하게 되는데 폭등하게 된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주식만 놓고 생각해 보면 일종의 주식이 채권 같은 성격의 주식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원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돈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할 때 항상 조심하라는데 문제는 중앙은행이 뒤에 서포팅을 해주니까 더 이상 뭐 주식이 좀 내려가다 싶으면 이제 중앙은행이 뭐 금리 인하 더 하겠다. 또는 뭐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절대 금리 올릴 일 없다. 뭐 이렇게 막 공언을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금융시장을 계속 안정화시키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폭락할 일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일정 정도 내 원금 정도는 뭐 대충 보장될 수 있겠구나. 원래 원칙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주식이 채권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돈 묻어두고 주식시장에다가 따박따박 내 월급 들어오는 거에 10% 이렇게 매달 계속 주식시장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쨌든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큰 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2%도 안 되고 1%인가 아무튼 예금금리 그런데 1% 예금금리 하느니 차라리 그냥 주식시장에다가 넣어두면 물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주식시장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동학개미 모여서 지금 요즘 뭐 그 젊은 그 20대 청년들도 그 뭐 용돈 좀 어쨌든 뭐 알바해서 모은 돈 있으면 다 긁어 모아서 주식에 집어넣고 심지어 이제 빚까지 해서 막 비투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의 성격이 지금 사람들의 인식하는 이 머릿속에 달라지고 있다. 이건 그냥 뭔가 돈 묻어두면 점점 돈이 불은 이런 걸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하고 채권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뭐 자세한 뭐 경제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뭐 자체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뭐 궁금하시면 이거 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계속 낮춘 상태로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듯이 마치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했느냐? 2000선에서 1500선으로 팍 내려갔잖아요. 이게 때문에 그래서 2,500선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튀어 오르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3,000선까지 올라온 이런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 같은 슉 이어진 그래프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의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취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 변화가 밑바탕 깔려 있는 거다. 거기에 대중들이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실직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정규직처럼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어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주식 웹 깔아놓고 막 만지작 거리면서 이제 주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인구도 대폭 늘어나고 주식에 들어가는 이 개미들의 돈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던 겁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제 3,000선까지 올라온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지금 우리가 또 할 얘기가 또 있는 건데, 자, 이런 작년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요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미국 중앙은행인데, 여기 제가 영어 써놨습니다. 싱크빅. 웅진 싱크빅, 그거예요. 아니요. 웅진 싱크빅이 뭐냐? 애들 생각을 크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싱크빅이라는 말을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하원에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무튼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싱크빅. 무슨 얘기냐면 생각 크게 해라.
중앙은행은 모든 걸 지원할 실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의회가 경기부양책을 뭐 최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걱정하지 말고 크게 생각해라. 쫀쫀하게 막 이거 좀 뭐 무슨 국가부채 어떤 이런 거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일단 돈 쏟아 부어야 되니까 크게 생각하세요. 요게 이제 언론에 회자될 정도로 유행어가 된 겁니다. 싱크비. 또 하나의 유행어가 있었죠. 미국 중앙은행장이 기자회견 때마다 하트 브레이킹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하트 브레이크 어디서 많이 들은 거지 않아요? 그 G드래곤 하트 브레이크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뜻이냐? 가슴이 미어진다. 거기 뭐 연인 사랑해서 가슴 미어진다. 그런 것처럼 가슴 미어집니다. 왜 미어지느냐? 저소득층들이 실업률이 막 돼가지고 특히 유색 인종들의 실업률이 막 실직되고 뭐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 걱정할 일입니까? 지금 긴급 조치를 취해서라도 막 해줘야죠. 그래서 현금 쏟아붓고 현금 살포했잖아요. 미국도 뭐 한 가정당 한 몇백만 원씩 아마 줬을 거예요. 우리는 한 4인 가구에서 한 80만 원이었나? 제 기억에 100만 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어쨌든 두둑한 돈을 현금을 이제 막 쏟아부은 겁니다. 하트 브레이킹.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어떤 대목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냐면 원래 중앙은행장의 어떤 태도라는 게 되게 뭔가 무슨 고미한 사람처럼 신비주의처럼 딱 가려져가지고 이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중이 뭘까를 막 옛날 사람들은 막 이제 고민하고 중앙은행 정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거고 지금의 중앙은행은 그냥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 막 쏟아부으면서 오히려 이런 허트 브레이킹 같은 얘기는 그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수준의 어떤 그런 정치적 수사나 표현들을 중앙은행장이 이제 마이크 대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앙은행이 정치의 어떤 중심에 서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대중적 파급력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중앙은행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뭐 굳이 이렇게 뭐 표현한다면 국가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하기 어떤 국가 위기 관리 기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통화 정책의 수장 이렇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키워드 싱크빅과 하트 브레이킹 가슴 미어진다는 거. 요게 그 발라진 중앙은행의 지금의 위상을 좀 극명히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한 해 쭉 와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왔죠. 근데 올해 한 2월 달부터인가 인플레이션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제 2천조 경기 부양한다 뭐 하니까 2천조만큼 돈을 쏟아부어? 그 전까지는 중앙은행이 어쨌든 뭐 채권 매입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행정부가 채권 국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실제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런 양정화를 막 해도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그냥 금융시장에서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온 거 별로 없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생각해 보면 뭐 돈 푼다 했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게 있냐? 사실 그 돈들 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뭐 원자재 시장처럼 금융시장에서만 계속 뱅뱅 돌면서 여기서 계속 폭등했죠. 미국 주식 보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따따블로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뭐 돈 풀어가지고 뭐 소위 말한 중상층 이상의 자산 계층들만 다 득본 거고 일반 서민들은 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뭐 영국의 코빈 같은 그런 누구죠? 영국 노동당 당수인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중을 위한 양정화를 하자. 이게 돈 풀어가지고 금융시장만 부양하지 말고 그걸로 복지에도 쓰고 뭐 실제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뭔가 행정적으로 뭔가 지원책에 돈 모자른 거 핑계 대지 말고 좀 이럴 때나 돈 써야지 그러면 언제 쓰냐 해서 민중을 위한 양정을 하자라는 표현을 막 쓰고 했는데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IMF 같은 국제 그 기관에서도 이제는 정부가 좀 나서서 돈을 좀 풀어야겠다. 이게 더 이상 중앙은행이 좀 돈 풀고 뭐 하는 걸로는 해결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독일이나 우리나라처럼 국가 부채가 좀 이렇게 비교적 높지 않은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작년에 큰 위기가 터지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거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정부가 지금 나서서 현금도 막 주고 그리고 실제 경기 부양 목적으로 2천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돈 2천조 경기 부양책을 지금 어쨌든 의회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3월 달이니까 무슨 인프라 또 부양 정책이라고 또 한 몇 조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한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단위 뭔가요? 경 단위 수준의 그런 돈이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다 보면 아마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겠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 전까지는 금융시장에서 뱅뱅 돌았는데 이게 실물로 막 돈이 막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우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이에 맞춰서 이제 금리도 좀 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달, 3월달부터 해가지고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금융시장에 이제 동요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지금 거의 빌빌거리고 있죠. 한 연초만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3천선을 뚫고 뭐 4천선, 5천선 가니 뭐 했는데 지금 3월 달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한 상태로 계속. 그래서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뭐 팔기도 하고 그걸 또 우리 동학 개미들이 다 받아주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냥 단순한 일치 조정이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우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좀 다르다. 이제 3천선까지 왔는데 올 때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금리가 좀 요동치면서 상승하면 필시 주식시장이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빌빌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지금 3월달 상황인데요. 요 상황을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상승할 때 그러면 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걔는 동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보면 10%인 금리 순에서 1%만큼 올랐을 때 얼마 올랐습니까? 대략 10분의 1 올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대 정도 금리 수준인데 여기서 1% 오르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별 사람들이 뭐 그냥. 근데 지금은 금리가 되게 낮은 상태 있잖아요. 1%에서 2%로 똑같이 1%포인트만큼 올랐지만 몇 배 오른 겁니까? 지금 2배. 예, 그러니까 이미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변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내려가는 걸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아주 낮은 상태인데 다시 튀어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2배만큼의 금리의 변동폭이 생기면 채권 가격에도 2배만큼의 가격의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어쨌든 금융시장의 큰 동요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럼 물가 상승이라는 건 원래 우리 그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걸 말하는데 물건 가격이 올라서 화폐의 구매력, 돈으로 갖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힘쏟아야 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근데 지금의 국면은 실제 실물 경기에서 물가가 그럼 상승하느냐? 뭐 장바구니 물가가 좀 계절성으로 오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그랬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오르는 거가 큰 문제가 된 경우보단 오히려 물가가 안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불허하겠다 했던 거잖아요. 이거 이 정도까지 돈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경제 자체가 지금 뭔가 저성장 국면에 있구나. 인플레이션 저속적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책 전환을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에 벌어지는 이 인플레이션 논쟁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거는 실제 그 물가가 막 폭등해가지고 서민 경제가 막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그것보다 주식시장이 거꾸라질 거냐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달러인데 10만 달러 가니 아니면 거꾸라지 이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언론 뉴스도 거기에 초점 맞춰 있죠. 실제 여러분이 어디 시장 가가지고 어디 마트 가가지고 사는 물가가 뭐 2배, 3배씩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논쟁의 주된 어떤 그 대상 아니면 이야기거리가 된
맞춰지는 그 초점은 금융시장에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했듯이 이미 낮은 금리 상태에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관계 없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동학 개미들이 다 주식시장에 돈 쏟아놓고 있으니까 이 내 돈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안타까운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인플레이션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글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플레가 물가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무슨 통화 가치가 막 폭락해가지고 이제 그왜 그 역사 속 무슨 그 사파에도 나오잖아요. 짐수레에 막 돈 가득 싣고 막 가고 뭐 무슨 뭐 짐바브웨 같은데 보면 막 이만큼 뭐 몇만 달러를 막 짐바브웨 달러를 놓고 기껏 살 수 있는 게 뭐 모두 안 되는 거의 휴식 조각이 된 그런 상황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플레이션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통화 가치가 상실된, 즉 이 화폐를 보증할 수 있는 국가가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뭐 전쟁이 나거나 뭐 해가지고 아니면 정부가 이제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대중들이 이 정부를 안 믿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통화 가치의 하락 혹은 통화 가치의 소멸로 인한 그런 사회적 어떤 혼란함인 거고, 흔히 물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의 인플레이션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인플레이션 논쟁이 막 불거지는 걸 보고 어떤 혹자들은 이제 뭐 자본주의의 큰 위기가 온 것이냐 뭐 이렇게 좀 너무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좀 내가 보기엔 좀 선문당 잡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거의 다 끝물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최근에 미국, 중국 다른 나라 해가지고 나라별로 젠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잠깐만 코멘트를 하고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11월 대선이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워낙 혼란했잖아요. 트럼프가 또 재선하느냐, 뭐 정부 바뀌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금융시장도 그러면 대선의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201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쨌든 바이든이 되면서, 그러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막 취하고 하면서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인플레이션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옥신각신 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자기의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혹자들은 이제 미국이 어쨌든 돈 풀면 미국 경기가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제 뻗어있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쏠려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신흥국으로 돈이 막 들어갔던 달러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쏠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흥국들이 지금 약간 좀 몇 군데 나라들이 흔들흔들해요. 대표적으로 터키 같은 나라들. 제가 알기로는 터키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마이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발표를 안 하죠. 근데 경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보니까 얘들 지금 달러 보유고가 거의 이제 마이너스 수준까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터키가 되게 좀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럼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비롯한 다른 나라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2009년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썼거든요. 마치 지금 미국이 경기 부양하는 것처럼 중국이 그 당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취하면서 실제 거기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편승해가지고 좀 떡고기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크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실물 경제가 크게 붕괴되지 않았어요. 중국에 많이 팔아먹고 해가지고 중국이 경기 부양했으니까. 근데 중국이 그 후로 젠 몸살을 앓았죠.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 막 혼란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는 원래 코로나 사태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물론 처음엔 이제 금융 안정 조치 딱 똑같이 했거든요, 중국도. 근데 경기 부양책을 예전만큼 그렇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했던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터키 같은 그런 신흥국들 위기에 처한. 근데 한국은 어떤 상황이 있냐? 한국은 그냥 옛날처럼 신흥국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금융시장이 우리나라도 뭐 1500선까지 뭐 코스피 내려가고 막 왔다 갔다 했지만, 다른 나라들 뭐 주식시장 붕괴되거나 혹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되는 거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나라는 기존의 신흥국과는 좀 다른
그렇다고 뭐 미국이나 뭐 일본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뭐라고 이런 인플레이션 논쟁이 왔을 때 우리나라도 큰 위기가 올 것이냐 또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뭔가 좀 너무 좀 넘겨지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다고 영향이 없는 건 아닌 텐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우리가 한쪽 편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또 이제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오히려 사람들의 이 머릿속을 혼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동요가 있긴 있겠으나 심각한 동요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한마디 코멘트를 하면서 각 나라별로의 사항을 간단히만 얘기했고요. 역시나 이제 올해도 핵심 키워드는 요 중앙은행, 이런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이제 정책을 취할지, 그리고 이 중앙은행들의 정책은 과거에 그냥 통화정책 수준에서의 중앙은행 역할이 아니라 지금 이제 행정부랑 중앙은행이 서로 짬뽕이 돼가지고 한 몸처럼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싱크빅, 의회에서 경기부양책 만들어서 돈 살포하면 그 국채 및 뭐 다 중앙은행 다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는 사실 오른손에 쥔 돈을 왼손에 줘주는, 여전히 이제 중앙은행과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지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한 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벌어지는 이 인플레이션 논쟁,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치 물가가 엄청 폭등할 것이냐 이런 착각하는 거. 하지만 금융시장은 좀 다를 거다. 금융시장은 워낙 낮은 상태의 저금리니까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런 금융시장의 동요는 특히 이런 신흥국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때 그럼 한국은 한 중간 지대쯤 있는 한국은 뭐라고 섣불리 얘기하긴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정리해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간만 더 길면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